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주말 승무패 22회차 분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2회차 일부 방송은 세리에 A 31라운드로 편성된 승무패 대상 7경기의 분석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구매 금액은 4,000원 복식이고요. 마감일인 토요일에 편성되어 있는 최종 확정 구간 방송 때는 22회차 누적 구매율과 해외 배당의 흐름과 그리고 부재가 예상되는 A 라인업들이 오늘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겠죠. 팀의 명운을 가르게 되는 주요 선수들의 출전 유무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최종 확정 구간 방송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1, 2부로 편성된 22회차 승무패 분석 방송, 오늘은 세리에 A 31라운드와 함께 해보는 1부 시간 곧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승무패 22회차 세리에 대상으로 편성된 첫 번째 매치업입니다. 5번 경기이고요. AS 로마와 라치오의 31라운드 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금의 세리에 A에서 가장 잘 풀리고 있는 두 집안끼리 만난 것 같습니다. 홈 2연패를 포함해서 3연패를 달리면서 내리막길을 치닫던 라치오가 시즌 모든 경기를 책임져왔던 이반 프로베델 키퍼가 햄스트링으로 아웃되고 나니까 이제 23밖에 되지 않은 만다스 키퍼가 라치오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베델 키퍼가 아웃되었을 때 이제 라치오가 계속해서 밑으로 땅을 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마 라치오 팬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23밖에 되지 않았던 이 만다스 키퍼가 이렇게 선전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만다스 키퍼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경이롭다는 표현 말고는 달리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B클럽의 골문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유벤투스와의 30라운드에서는 주중 코파 델레이 4강전을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철저하게 1선과 2선을 이원화시켰던 라치오였습니다. B옵션으로 먼저 출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라치오의 중원은 굉장히 튼튼했고요. 마루시치, 카마다, 카탈리, 안데르손의 선발대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고사의 국대 동료죠. 마루시치는 맨 오브 더 매치로 투도르 신이 감독의 어깨를 아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모두가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집안의 전형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모빌레에게 먼저 휴식을 주고 선발대로 먼저 나섰던 카스테야노스만 제대로 살아나 주었다면 마루시치의 극장골이 아니었더라도 좀 더 빠른 시간에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라치오였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아쉬운 라치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그가 종료되기 전에 한 번쯤은 약체로 분류되는 팀에게 제대로 한번 엇박자를 내면서 대형 사고를 치는 라치오의 CF 포지션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현재는 상승 기류 속에 탑승해 있는 라치오를 상대하는 데로시 캡틴의 로마도 라치오보다 체력적인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체력적인 우위라고 해도 라치오가 푹 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치오보다는 체력적인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그러한 애드밴티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술로 기선을 제압하려 하겠죠. 데로시 감독의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 상당히 상대방의 약점들을 굉장히 좀 간파하는, 잘 간파하는 그런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경기가 펼쳐지는 스타디오 올림피코 그라운드는 양팀 모두의 홈구장이다 보니까 홈 원정의 애드밴티지나 핸디캡은 서로가 제로인 상황이고요. 징계 결정하는 언디카의 3순위 조금 걸리는 로마이기는 하지만 출전이 애매모호한,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스피나졸라의 부재까지 만약에 로마에게 겹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디카가 징계 결정하기 때문에 스피나졸라의 출전이 불발된다고 생각하면 로마는 조금 이렇게 순탄한 경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피나졸라가 출전을 하고 언디카가 징계 결정하는 상황이지만 스피나졸라가 출전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데로시 감독의 지혜로운 그 4-3-3 포메이션으로 아마 극복이 가능한 그런 옵션이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직전 레치아와 치러졌던 그 원정 36라운드에서 최근에 로마와는 다른 조금 소극적인 모습으로 데로시 돌풍이 잦아드는 느낌을 준 로마였습니다. 라치오와의 로마 연고 라이벌전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하이텐션을 주겠죠. 두 팀 모두에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팀이 어떠한 조건에 처해져 있다는 기울기는 무의미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무장에서 어느 팀이 잘 갖추어진 상태냐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중 코파 이탈리아 4강의 혈전을 치르고 온 라치오나 다음 주 중에 AC 밀란과 유로파 8강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나 부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조심스러운 운영을 해야 하는 31라운드가 아닐까 전망을 해보고요. 양팀 모두 스피디한 공격 전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간순간 기습을 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경기 흐름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스피디한 공격 전개보다는 맞춤 전술에 의해서 조직적인 전개,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원찬스에서 원메이드를 노리는 데로시와 투도르 감독의 전술 경연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로 전망이 됩니다. 자,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잡아내야만 하는 리그에서의 처해진 상황까지 감안을 해보면 강대 강의 대결, 서로가 릴렉스한 감정 조절이 필요해 보이는 경기로 사료되는 만큼 양팀에게 주어지는 90분이라는 시간으로는 승부를 가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분석 내용은 수요일 새벽 유벤투스와 라치오 코파 이탈리아 4강전이 있죠. 이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예상임을 밝혀둡니다. 자, 다음은 세리에 대상 두 번째 매치업입니다. 7번 경기이고요. 엠폴리와 토리노의 31라운드 일정입니다. 엠폴리를 상대로는 극단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치러본 지 꽤 오래된 토리노라는 점이 먼저 눈에 띄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홈팀 엠폴리는 21라운드부터 26라운드까지 3승 3무, 한 번도 패하지 않았죠. 이렇게 6경기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제대로 반등을 하면서 세리에 A의 잔류는 걱정조차 하지 않던 그런 엠폴리였습니다. 그런데 27라운드부터 직전 30라운드까지 4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하면서 우디네세, 엘라스베로나, 칼리아리, 프로시노네, 사수올라와 함께 6팀이 4장의 잔류 티켓을 위해서 싸우는 처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마지막 희망을 살려내고 있는 토리노와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동기부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엠폴리로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엠폴리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물러서서도 안 되는 31라운드로 사료되고요. 희망적인 것은 직전 3연패가 리그 1위, 2위, 4위라는 그 챔스 레벨과의 연전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연패 중에서도 원볼란치로 가든 더블볼란치로 가든 루마니아 국대 마린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중원 경합에서 아주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때로는 B클럽의 넘사벽 미들라인업들을 상대로 우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는 부분은 토리노전에서 어떤 전술로 임하더라도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엠폴리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엠폴리의 키맨은 마린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루마니아 국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보다 지금 그 엠폴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린은 만약에 마린이 없다면 엠폴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심에서 수비 라인과 그 포워드 라인을 연계하는 작업과 또 수비적인 모습,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모든 부분에서 지금 나무랄 데가 없는 마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리노의 A급의 중원 패싱 능력과 탈압박 능력을 감안한다면 엠폴리의 승리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패하지 않고자 하는 엠폴리의 간절함과 그리고 토리노 못지않은 중원의 볼 소유 능력, 그리고 간결한 컷백 크로스로 상대 문전을 위협하는 그 엠폴리의 전진 본능을 감안했을 때 엠폴리는 상당히 그 측면에서 크로스로 파이널을 유도하는 그런 굉장히 좀 그 정통적이면서도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전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엠폴리는 그 후진이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후진 기어가 없는 그 전진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엠폴리의 최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진 보능의 엠폴리를 감안했을 때 원정팀 토리노에게 지지 않는 그림을 홈팬들에게 선물해 주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있죠. 백라인의 엠폴리의 백라인의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은 정말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엠폴리는 수비 라인의 어떤 무릎 밑으로 오는 경합에서는 굉장히 아주 성공률도 좋고 상당히 좀 파워풀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공중볼 경합에서만큼은 엠폴리 선수의 머리가 안 보입니다. 서전투 점프가 모두가 낮은지는 몰라도 굉장히 그 정도로 엠폴리는 공중볼 경합에서는 상당히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토리노의 자파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 놓던 파이널의 우월함이 최근의 자파타를 보면 우디네스의 원정을 제외하면 3월 한 달 동안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엠폴리 삼선들이 하이텐션만 유지해 준다면 탈강 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저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홈 31라운드로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리에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매치업이고요. 8번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프로시노네와 볼로냐의 31라운드 일전입니다. 프로시노네는 현재 17위, 강등권의 바로 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강등권의 앞잡이로 지금 18위가 엠폴리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프로시노네가 있는데 이 두 팀이 6승 7무 17패. 자, 리그 성적에서는 똑같은 테이블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과 실점의 마진에서도 마이너스 23까지. 자, 이 부분까지 똑같은 프로시노네와 엠폴리입니다. 시즌 막판에 가면은 이런 경우들이 꽤나 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아직 31라운드에서 리그 승적도 똑같고 득실 마진까지 똑같은 경우로 강등권과 잔류권의 마지노선에 형성되어 있는 프로시노네와 엠폴리. 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죠. 제가 왜 엠폴리를 지금 이 경기에 자꾸 등장시키냐면요. 볼로냐가 29라운드에 원정 경기가 엠폴리 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1라운드가 프로시노네 원정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시노네와 엠폴리를 볼로냐에 대입시켜서 간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노네와 볼로냐는 이 경기보다 엠폴리와 볼로냐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볼로냐는 엠폴리 원정에서 개극장 승리를 거뒀죠. 엠폴리가 비록 극장 실점으로 패하기는 했지만 프로시노네는 이 경기에서 보여준 엠폴리의 전술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프로시노네와 엠폴리는 극단적으로 대칭되는 전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너무나 다르고요. 프로시노네는 상당히 공격적인 팀, 그리고 엠폴리는 상당히 수비적인 팀, 이런 식으로 큰 맥락에서 먼저 자르고 나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볼로냐가 29라운드에서 엠폴리와 0대 0으로 기나긴 시간을 소비하다가 경기 종료 직전에 정말 극장골로 승리를 거둔 볼로냐였습니다. 그러면 프로시노네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간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로시노네는 분명히 엠폴리의 이때 29라운드의 전술을 분명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밖에 프로시노네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숏패스 위주로 파이널 작업을 진행하는 볼로냐의 핸디캡인 볼로냐는 좀 수중전에 약한 편이죠. 세밀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이 멈추거나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볼 트래핑이 되지 않는다면 볼로냐는 상당히 좀 난감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라도 온다면 프로시노네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비가 온다는 예보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매치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록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만 경기당 평균 득점이 9위, 그리고 유효 슈팅이나 골 기대값에서 10위, 효율적인 패스값에서 11위, 그리고 빅찬스 로스에서는 5위에 랭크될 정도로 공격적인 대응과 전술로 매 경기를 소화해내고 있는 프로시노네입니다. 득점도 적지만 실점도 적은 경쟁팀 엠폴리와는 완전히 대칭되는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프로시노네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풀어서 들여다보면
하위권 팀들과의 승점 쌓기에는 공격적인 프로시노네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상위권 팀들과의 승점 쌓기에는 중원이 안정적인 엠폴리가 유리하다고 반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엠폴리니까 볼로냐에게 개극장으로 0대1로 패했다지만 엠폴리보다 3선의 조직력이 다소 모래알 같은 프로시노네는 더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건 엠폴리보다는 피니셔들의 집중력이 좋은 프로시노네가 득점 부분도 당연히 많을 걸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을 주고받는 다득점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골을 주고받는 다득점 경기에서 볼로냐의 올 시즌 원정 성적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양 팀이 모두 득점을 기록했던 원정 경기, 그러니까 다득점이라면 최소 3득점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경기 총 7경기가 있었고요. 볼로냐는 3승 2무 2패. 자, 리그 4위라는 성적을 대비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성적은 아니라는 걸 절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볼로냐의 단통 승리로 가져가기엔 다소 끄림직한 지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골을 주고받는 다득점 경기로 흐른다면 볼로냐가 원정에서 3승 2무 2패로 경기를 치렀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시노네의 기대 득점을 1점과 2점, 그리고 볼로냐의 기대 득점을 2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8번 경기로 사료가 되고요. 이 경기는 경기 당일 일기에 보는 필수 점검사항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수중전이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프로시노네의 단통 승리 구간을 승부로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다음은 세리에 A를 대상으로 한 네 번째 매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경기 AC 몬차와 나폴리의 31라운드 일정이고요.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보는 물음표가 있다면 원정 정배당 매치업이 나란히 편성된 7번, 8번, 9번 경기가 모두 정배당이 들어올리는 만무하겠죠. 토리노, 볼로냐와 마찬가지로 나폴리 또한 승리를 단언하기에는 크바라치엘리아의 복귀가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담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바라치엘리아가 허벅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 라스파드리 오시멘 폴리타노로 이어지는 B옵션은 크바라츠를 떠올리게 했고요. 공미 로보츠카의 본연의 임무가 복잡해지면서 앙기사 트라오레의 그 측면까지 일시적인 부진에 가담을 하게 되었던 나폴리였습니다. 크바라치엘리아가 출전하리라는 예측을 내어놓고 있는 현지 업체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요. 아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배팅 구간의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바라치엘리아가 나폴리의 왼쪽 전방에 서 있다는 계산이면 나폴리의 단통 승리 구간이 좋아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몬차의 선전에 힘을 실어보는 게 나아 보이고요. 자, 몬차는 그레고리오 키퍼가 다시 야신의 기능을 장착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니모타 대시나 콜파니의 공격적인 본능들이 살아나면서 최전방 주리치의 부진을 상쇄시켜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섀도우 스트라이크 대시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발되지만 AC 밀란에서 해마다 팀을 바꿔서 임대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그 말디니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면 대시나의 공미 포지션 공백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은 매치업입니다. 9번 경기는 몬차의 그레고리오 키퍼를 해체하려면 나폴리의 게임 메이커죠. 이 로보츠카의 빅찬스 메이킹을 받아주는 최전방의 피니셔가 측면과 중앙에서 다채로운 궤적을 형성하면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보츠카가 굉장히 많은 그 파이널 루트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주는 쪽에서 크바라치엘리아가 하나가 더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크바라치엘리아 쪽으로도 많은 그 상대 수비 라인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폴리타노나 오시멘에게 더 많은 공격 기회가 오픈 찬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그레고리오 키퍼를 완전 무장해제를 시키려면은 나폴리의 그 파이널의 궤적이 많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방향에서 다채로운 궤적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크바라치엘리아가 필요하고요. 오시멘과 폴리타노에게로 집중적으로 에워싸고 있죠. 최근 경기를 보면 오시멘과 폴리타노가 거의 뭐 수비수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몬차의 백라인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크바라첼리아가 복귀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크바라첼리아를 자유롭게 놓아둔다면 몬차에게는 재앙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크바라츠의 복귀가 무엇보다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9번 경기입니다. 겨울 인생의 선택은 크바라첼리아가 나폴리 왼쪽 최전방, 자, 이쪽으로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리에 대상 5번째 매치업입니다. 11번 경기. 자, 칼리아리와 아탈란타의 31라운드 일정입니다. 칼리아리는 좌측 중원의 우루과이 국대미들 란데즈 이 선수, 그리고 중앙 백라인의 두세나, 이 두 선수는 칼리아리를 세리에 A로 승격시키던 작년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팀의 16위를 지탱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잔여 라인업들의 세기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칼리아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전방 오른쪽에 루본보 그리고 스트라이커 라파둘라는 앙골라와 페루 국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리그에서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중앙의 라파둘라는 지난 시즌 세리에 B를 씹어먹던 결정력이 오간데 없이 감쪽같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라파둘라의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8번의 리그 경기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 루본보와 라파둘라에게 칼리아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라니에리 감독의 고충도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리 아탈란타가 피오렌티나와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를 치르고 넘어온다지만 페널티 에어리언에서의 움직임이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칼리아리 포워드라인의 현재 폼으로 아틀란타 카메세치 키퍼를 페인팅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6번째 경기까지 왔습니다. 힘을 내보겠습니다. 12번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엘라스 베로나와 제노아가 펼치는 31라운드 일전입니다. 양 팀이 현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과 또 결과를 끌어내는 능력은 엘라스 베로나가 미세하게 앞선 느낌이고요. 제노아는 하향세는 아니지만 소강 상태로 느껴집니다. 리그 초반에 깜짝 2연승으로 엘라스가 선두를 달릴 때 그때 라인업들이 모두 복귀를 하면서 엘라스 특유의 측면으로 침투해서 크로스로 파이널을 도우는 과정, 자, 이러한 부분들이 살아난 듯한 엘라스입니다. 하지만 골 결정력이 공격 전개 과정의 하이 퀄리티를 따라가지 못하는 엘라스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결정력은 여전히 엘라스의 숙명입니다. 숙제고요. 여전히 강등해서 자유롭지 못한 순위를 들락거리고 있는 엘라스는 이 골 결정력 부분이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16라운드부터 26라운드까지 11경기 동안 아틀란타에게 한 경기만 내주고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그 행진이었죠. 11경기 동안 아틀란타에게 단 한 경기만 내주고 패하지 않았던 제노아입니다. 이때 반등의 정점을 찍고 있던 제노아는 토트넘으로 드라구신을 보낸 후유증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급기야 직전 4경기에서는 2무 2패, 자,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2무 2패로 소강 상태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제노아는 부지런히 승점을 벌어놓은 덕에 그래도 잔류의 가능성은 95%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유럽컵을 노릴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으로 몸값을 키우는 부분만이 남겨둔 라운드의 숙제 같은 제노아 라인업들의 남겨둔 숙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도 제노아의 스피드는 여전하고요. 엘라스와는 반대로 중앙 침투 능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수로가 가진 장점에서 누가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서 경기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다득점 경기가 될 것 같은 기운이 넘치는 매치업으로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양팀이 30라운드까지 보여준 경기력만으로 본다면 현재의 분위기는 엘라스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30라운드까지의 모든 그 성적을 토대로 본다면 제노아를 한 수 위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의 엘라스가 조금은 상승세, 그러니까 좀 간절함이 동반된 상승세죠. 그리고 제노아는 좀 실력이 동반된 그런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느낌. 그러니까 30라운드까지 전체적인 느낌은 제노아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고 최근의 분위기만으로 본다면 엘라스가 좀 미세하게 우위를 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엘라스의 홈경기라는 부분과 엘라스의 잔류에 대한 간절함이 경기력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든 12번 대상 경기입니다.
무승부라는 길목에서 만나서 서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세리의 마지막 매치업입니다. 14번 경기죠.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와 피오렌티나의 31라운드 매치업입니다. 수요일 새벽에 치러진 코파 이탈리아 라치오와의 4강 1차전에서 보여준 유벤투스의 측면 라인은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정교하다, 치밀했다. 이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캄비아스와 메케니의 오른쪽 라인의 움직임은 레고를 보는 듯 했고, 무엇보다 알레그리 감독이 라치오의 신임 투도르 감독의 전술을 정확히 간파했다고 보는 게 가장 올바른 관전평으로 보여집니다. 블라우비치와 키에사의 원샷 원킬 능력이 유벤투스 부활의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두 달여 동안 이어오던 마음고생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이날 유벤투스의 측면 공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른쪽이죠. 이 캄비아스와 메케니 자리에서 벌어진 그 훌륭한 퍼포먼스는 블라우비치와 키에사의 그 부활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한번 골맛을 보기 시작한 어떤 그 밀림에서 피맛을 보기 시작한 그 맹수의 어떤 그런 느낌, 그렇게 다가옵니다. 블라우비치와 키에사가 아무튼 부활했다는 부분은 동시 부활은 상당히 크죠. 자, 유벤투스에게 가장 시급해 보였던 위닝 멘탈리티의 재장착은 당분간 유벤투스의 상승세를 유지시켜주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목요일 새벽 아틀란타와 또 다른 4강 1차전을 치르게 되는 피오렌티나는 4일 새벽 아틀란타와 하이텐션의 코파 이탈리아를 치르고 8일 새벽에는 또 31라운드 유벤투스 원정을 위해서 토리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일 새벽에는 빅토리아 플젠과의 유로파 컨퍼런스 8강 1차전을 치르기 위해서 체코 원정을 떠나야 하는 일정이죠. 자, 어느 경기 하나 가벼운 매치업이 없는 피오렌티나에게는 그나마 리그에서의 동기부여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고, 하루 먼저 그들의 땅 토리노로 돌아와서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고 있는 유벤투스 원정은 타이트한 그 피오렌티나의 3연전 가운데에서 가장 힘겨운 경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블라우비치와 키에사의 상포가 완벽하게 터지기 시작한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 구간을 맘 편하게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4번 경기도 목요일 새벽에 코파 이탈리아 4강전 피오렌티나와 아틀란타의 1차전이 치르기 전의 예상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해드린 승무패 22회차 1부 시간이었습니다. 단통 구간으로 거의 모든 구간을 추출을 했지만 결과를 잘 맞춰내고 싶다기보다는 시청자님들께서 공략 구간을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긴 시간을 빌어서 각 팀에 처해진 상황을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프리미어리그 7경기로 편성된 2부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플래티넘 멤버십 채널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